아이의 인생은 커다란 상처가 아니라 어린 시절 설명되지 않은 감정 하나에서 조용히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유아기의 수치심은 아이를 잠시 부끄럽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방치될 경우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다 라는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성장 이후 보존하지 못하는 성인, 관계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성인, 실패보다 노출을 더 두려워하는 성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강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아이는 꾸중보다 먼저 움츠러들고 실패보다 먼저 사라지며 설명보다 먼저 침묵을 선택하는지를 의식의 구조와 철학의 언어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심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서 굳어버렸는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이의 수치심을 방치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의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강의가 아이의 행동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수치심을 방치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의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방치하면 그것은 감정으로 남지 않고 아이의 의식 구조 그 자체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치심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첫째, 시도하지 않는 아이로 변합니다. 둘째, 설명하기 전에 이미 포기한 아이로 변합니다. 셋째, 잘못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는 아이로 변합니다. 넷째,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 자리를 낮추는 아이로 변합니다. 다섯째,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는 아이로 변합니다. 이때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것 같다. 조심성이 많은 아이다. 사회성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포착된 수치심이 만든 의식의 형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심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치심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아이의 의식은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고 차단을 선택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침묵하고, 둘째는 시도하기 전에 움츠러들며, 셋째는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물러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의 자아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안전하다. 이 지점에서 부모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는 기준 그 자체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당당해져 라는 훈계가 아니라 수치심이 굳어지기 전에 의식이 다시 흐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왜 오온이 중요할까요? 오온을 모르면 부모는 아이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말 안 하는 아이를 보고 고집이라고 판단하고, 회피하는 아이를 보고 의지 부족이라고 해석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아이를 보고 지나치게 성숙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온을 이해하면 부모는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오원은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아이의 의식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첫째, 몸이 먼저 반응하면 신체 기관인 색의 문제이고, 둘째, 느끼지만 말을 하지 못하면 느끼는 감정인 수의 문제이며, 셋째,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면 해석과 이미지인 상의 문제이고, 넷째, 시도 자체를 피하면 의지와 방향성인 행위 문제이며, 다섯째, 스스로를 규정하면 자기 정체성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색은 단순히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 신체가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얼굴이 굳고 몸이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아직 생각 이전의 단계입니다. 이때 아이는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몸이 먼저 방어합니다. 즉, 색의 문제란 의식적 판단 이전에 형성된 신체적 생존 반응의 문제입니다. 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느꼈으나 언어화되지 못한 감정의 축적을 말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불편하고 창피하고 위축되었지만 그 감정을 말로 옮길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는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내부에 쌓입니다. 2단계에서 문제는 아이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은 생각이 아니라 해석이고 이미지이며 결론입니다. 아이는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나는 안 되는 아이야, 말하면 더 혼나, 기대하면 상처받아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 위에 더 씌워진 자동 해석입니다. 상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아이는 더 이상 상황을 새롭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결론으로 세상을 봅니다. 행은 행동이기 이전에 의지의 방향성입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아이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아니라 수치심의 제 경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합니다.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행위 왜곡입니다. 지금 인식이며 가장 깊은 단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2단계에서 아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원래 소심, 나는 못해, 나는 기대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순간 문제는 행동도 감정도 아닙니다. 현재 전체가 고정됩니다. 지글이 굳어지면 아이는 더 이상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규정된 나를 계속 증명하려 할 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점에 개입하면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고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온을 아는 부모는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아이의 의식이 다시 연결되도록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 양육의 기술이 아니라 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특별한 학대도 없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어떤 아이는 격려해도 안심되지 않고 설명해도 풀리지 않으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생의 양육과 환경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바르도, 즉 의식의 연속성과 경향성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두부에서는 아이의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아이에게는 훈육도, 설명도, 성공 경험도 잘 작동하지 않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관점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잘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허용해주는 방식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강의가 지금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 교사, 보호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아이는 특별히 학대받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도 지나치게 빨리 수치심과 자기 검열에 빠질까요? 이 질문은 현생의 조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바르도, 즉 의식의 중간 상태에서 비롯된 경향성의 연속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르도는 기억 저장소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형성된 의식의 방향성이 현생의 오온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르도적 경향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경계의식 경향이고, 둘째는 자기 노출을 피하려는 자동 반응이며, 셋째,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반응의 습성입니다. 전생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반복된 의식은 강한 행의 흔적을 남깁니다. 첫째, 말 한마디로 생존이 위협되던 환경과, 둘째는 침묵이 안전이었던 삶과, 셋째, 드러남이 곧 처벌이었던 조건. 이 경우 현생의 아이는 이유 없이 나서는 것을 위험하게 느낍니다.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그러나 아이의 내부에서는 이미 행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 행은 현생에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연속성 속에서 이미 준비된 반응입니다. 더 깊은 경우는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인식의 중심인 식 자체가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첫째, 전생에서 지속적인 자기 부정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전생에서 반복된 죄책감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셋째, 전생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한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생을 마친 의식은 현생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성찰적이고, 둘째, 자신을 쉽게 탓하며, 셋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아이는 아직 판단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미 스스로를 재판하는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인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치심은 응변 반응이 아니라 존재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잘 키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은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바르도적 경향성이 강한 아이는 첫째, 훈육으로 바뀌지 않고, 둘째는 설명으로 안심되지 않으며, 셋째, 성공 경험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 차원의 허용입니다. 수치심이 깊은 아이에게 괜찮아 라는 말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식은 이미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은 내가 보이지 않는 거겠지. 궁극적인 회복은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험의 반복에서 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과, 둘째, 실수를 설명하지 않아도 용납되는 순간의 경험과, 셋째는 이유 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은 나의 시기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남깁니다. 존재 자체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 이것이 바르도적 상처를 녹이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다시 말해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으로 반응하는 행위 강하게 굳은 아이는 항상 무엇인가를 잘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무 역할도 요구되지 않는 시간과, 둘째, 성취도, 태도도 평가되지 않는 순간과, 셋째는 침묵이 허용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이의 행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수치심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뿌리를 약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회복은 수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색서이란 몸과 감각의 차원입니다. 색은 긴장하지 않고 라는 말은 몸이 먼저 위협을 느끼며 움츠러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심장이 과도하게 빨라지거나 어깨와 턱이 굳고 숨이 막히는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현재의 상황을 위험으로 오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색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수저는 느낌과 감정의 칭위입니다. 의는 안전을 느끼며 라는 표현은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쁘면 기쁨을, 불편하면 불편함을 느끼되 그 느낌 때문에 거부당하거나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전감이 수의 단계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상성은 해석과 이미지의 작용입니다. 상은 왜곡되지 않고 라는 말은 지금 일어난 일을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으로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를 듣고 곧바로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결론 짓지 않으며 작은 실수를 곧바로 실패나 거절의 증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의 부정적 의미로 고정하지 않는 것이 상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행식은 반응과 선택의 단계입니다. 행은 자동 반응을 멈추고 라는 말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늘 해오던 방식대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고 곧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부끄럽다고 바로 숨거나 두렵다고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태가 바로 행이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시은 의식과 인식의 중심입니다. 식은 판단 대신 알아차림을 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과 상황을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 잘함과 못함으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틀렸다거나 저 사람은 나쁘다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때 식은 재판관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며 경험을 억누르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몸은 긴장하지 않고 색,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끼며 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고 산, 습관적인 반응에서 잠시 멈출 수 있고 행, 마침내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이 5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오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건강한 흐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피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이 문장은 의식 구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아이의 의식은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온을 철학 개념이나 종교 교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온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오온 중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신체와 감각기관인 3개 단계에서 막힘이 있는 아이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반복됩니다. 첫째, 어깨가 항상 긴장되어 있고, 둘째는 시선을 잘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새로운 공간에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넷째는 배나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합니다. 이 아이에게 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책의 문제는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치심은 의식적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몸이 굳어요. 이 말은 아직 수상행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감각기관인 색이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인 수의 단계가 막힌 아이는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첫째, 모르겠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둘째, 좋고 싫음의 구분이 흐릿하며, 셋째, 감정 질문에 침묵하거나 짜증으로 반응합니다. 이 아이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한 상태입니다. 수치심은 이 경우 이렇게 작동합니다. 느끼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 감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수치심이 강화됩니다. 2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묻지 않는 공존의 시간입니다.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상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첫째, 어차피 혼날 거잖아. 둘째, 말해봤자 소용없어. 셋째,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상이 미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수치심은 실제 상황보다 기억 속 장면에 의해 촉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를 논리로 설득하려 하면 상은 오히려 더 고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누적으로만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성향과 습관, 심리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행위 문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경우는 아이가 아예 시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안 할래, 못해, 괜히 했다가 또. 이 아이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이 이렇게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시도는 위험하다. 이때 수치심은 실패 후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 시도 이전에 작동하는 차단 장치입니다. 이 아이에게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행은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행은 설득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으로만 풀립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시기, 과도하게 발달한 아이는 어른처럼 말합니다. 첫째,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요. 둘째,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셋째,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 말들은 성숙해 보이지만 실은 자기 단절의 언어입니다. 이 아이의 수치심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내부의 재판관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이 식은 자기 이해가 아니라 자기 고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칭찬도 조언도 모두 자기 검열로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이의 수치심을 볼 때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가? 색, 느끼지만 말하지 못하는가? 수,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사, 시도 자체를 피하는가? 행,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가? 식, 이 5 질문 중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얘가 나오는지가 지금 개입해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은 동시에 고치지 않습니다. 첫째 색이 불안한데 식을 건드리면 무너지고, 수가 막혔는데 행을 바꾸려 하면 폭발하며, 상이 왜곡됐는데 논리로 설득하면 단절됩니다. 개입은 언제나 가장 바깥의 안전,
가장 안쪽의 인식 순서여야 합니다. 수치심은 어떻게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가? 오온이 다시 흐를 때 형성되는 건강한 자. 이제 우리는 수치심을 부정해야 할 감정도 제거해야 할 결함도 아닌 의식이 성숙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치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치심이 오온의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버리느냐입니다. 영리적 수치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다. 이 문장은 시길이 행hin과 결탁하여 자아 전체를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성숙한 수치심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 전체가 아니라 행위만을 돌아봄.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조정. 몰입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가능성.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온이 다시 순환하는가 아니면 한 지점에서 고착되는가입니다. 건강한 오온의 흐름에서 수치심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건강한 구조에서 수치심은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 놓입니다. 색석은 몸이 위협을 감지하지만 과도하게 굳지 않는다. 수슈는 불편함을 느끼되 그 감정이 부정되지 않는다. 상샹은 상황을 해석하되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지 않는다. 행싱은 반응을 조정하되 존재 전체를 걸지 않는다. 식시은 평가가 아니라 성찰로 마무리한다. 이 구조에서 수치심은 자아를 파괴하지 않고 행동을 정렬하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자아는 수치심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만약 아이가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식의 미분화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아란 다음 두 능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민감성, 그 부끄러움에 압도되지 않는 안정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수치심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윤리적 감각과 관계 감수성의 근원이 됩니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아이의 수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혼자서는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에 함께 건너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수치심이 올라올 때 서둘러 교정하지 말 것. 둘째, 해석을 강요하지 말 것. 셋째, 아이보다 먼저 결론 내리지 말 것.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럴 수 있었겠다. 둘째, 그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구나. 이 말은 조언이 아니라 오온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허가입니다. 이게 최종 성숙 단계에서 아이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자리 잡습니다. 나는 틀렸어에서 나는 배웠어로, 나는 부족해에서 이건 조정이 필요해로, 나는 안 돼에서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이 식은 더 이상 재판관도 검열자도 아닙니다. 경험을 통합하는 지혜의 중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온은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고 수치심은 더 이상 아이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전생 바르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심이 상처로 남아 생을 마치며 그 의식은 다음 생에서도 자기 소고의 방향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이해되고 통과되고 통합되면 그 의식은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숨는 의식은 관계하는 의식으로 이동하고 회피하는 의식은 조율하는 의식으로 이동하며 자기 삽제는 자기 인식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의 성숙입니다. 이 긴 강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치심은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오온이 성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수치심이 고착되면 병리가 되고 수치심이 흐르면 지혜가 된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아이 자신이 아니라 대개 환경의 조급함과 오해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 위에서 오온은 다시 흐르고 식은 지혜가 되며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치심이 어떻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멈춘 자리에서 구조로 굳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특별한 학대도 없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도 유난히 이른 시기부터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이유 없이 자신을 검열하며 존재 자체를 조심스러워할까요? 이 질문은 유아기 양육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선을 더 앞쪽으로 옮깁니다. 탄생 이전,
생명이 몸에 들어오기 직전의 흔들림으로 말입니다. 아이의 수치심과 예민함이 유생 이후의 사건만이 아니라 의식이 몸에 진입하던 최초의 파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입덧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임신 증상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의식의 충돌로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조심스럽게 대하는가 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강의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말보다 침묵이 익숙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